일장 며느리의 배신. 그 10억! 언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화장실을 가다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한마디. 그 10억. 언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저를 돌봐준 그 따뜻한 손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연극을 준비했죠. 10억을 미끼로 한 잔인한 진실 게임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만 화면을 터치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모은 10억 단 하나뿐인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박미영은 친딸보다 더 살갑게 저를 보살펴 주었으니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따뜻한 봄날 오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유언장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제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70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그 무게가 새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제가 크게 아팠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미영이는 딸 그 이상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고 주 한 숟갈까지 정성껏 챙겨줬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새벽 4시에도 일어나 제 약을 챙기고 병원 검사에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살뜰히 보살피는 며느리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죠. 어머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영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도 그랬습니다. 미영이가 끓여준 죽을 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손을 잡고 시장도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저렇게 다정한 집이 어디 있냐고 복 받았다고 말하곤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였죠. 거실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그 걱정은 그만 좀 해요. 어머님요? 그래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 엄청 안 좋으신 척하고 계신데 무료 그 병원비도 다 그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10억. 그 돈은 언제쯤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고요. 빨리 유언장 정리해서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지. 원 차가운 비수가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믿었던 미영이의 모습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3년간의 헌신, 그 수많은 미소,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것이 10억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진짜 내 편은 누구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2장 마지막 연극 준비. 새벽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을까? 며칠간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마지막 연극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단골 의사 선생님과 조용한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 앞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환자분, 그건 의료 윤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했고 왜 이런 거짓이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던 선생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미영, 그리고 멀리 사는 조카까지 불렀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들어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단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조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미영이를 향했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려 한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 10억 원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할 것이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였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 가족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건강하고 젊으니 스스로 벌어 살 수 있잖니. 하지만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다. 미영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아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 결정을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연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아픈 척 연기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도 일부러 심하게 했고 걸음걸이도 더 느리게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과연 누가 진심으로 저를 대할까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특히 미영이의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그게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10억을 놓친 분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3장 드러나는 본색. 10억 유산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자 미영이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그동안의 살뜰함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유산 포기 선언을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미영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릴 때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말투도 건조해졌죠. 그릇을 툭 놓는 소리가 예전보다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학원 상담 있어서요.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쓸쓸했지만 이것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미영이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는 거야? 돈 한 푼 안 남기고 가시려고 작정하신 거야? 미영이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은 쉿 소리를 낮추라고 말했지만 미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이 뭐야? 양로원이 뭐야? 그런 데는 정부 지원 나오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데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연극이 꼭 필요했다는 걸 말이죠. 미영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뭔가 부탁하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도 대충 했고 빨래도 며칠씩 밀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침을 심하게 하자 미영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병원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약 드실래요? 그냥 약 먹을게. 제가 대답하자 미영이는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약도 가져다 주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제는 대충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만 놓고 갔습니다. 어머님 식사 차려놨어요. 밥은 알아서 퍼 드세요. 예전에는 상을 차려 방까지 가져다 줬는데 이제는 제가 거실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아예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없었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저를 대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외출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꼭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친구들 만난다며 집을 비웠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제 선택이 옳았는지 자문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옳았다고요. 이렇게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사장 예상치 못한 진심. 절망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요양보호사 김복순 씨. 그녀는 제 재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이 오직 저라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6개월 전부터 주 3회 저를 돌봐주러 오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로만 생각했죠.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복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늘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목욕을 도와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복순 씨는 항상 제 속도에 맞춰 주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고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유산 포기 선언을 한 후 미영이가 점점 차갑게 변할 때 복순 씨는 오히려 더 다정해졌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복순 씨는 제 기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제가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걱정해 주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나간 날이었어요. 복순 씨가 왔을 때 저는 아직 식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아직 안 드셨어요? 복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복순 씨는 냉장고를 뒤져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근무 시간도 아니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복순 씨가 떠먹여주는 죽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그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복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걸요. 남편과 일찍 사별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죠. 하지만 복순 씨는 늘 웃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많아요.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좋은 분들 만나니까요. 복순 씨의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꾸며지지 않았고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에 감사하는 사람의 순수한 미소였죠. 저는 복순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복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로 느껴져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르신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복순 씨는 제 재산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산이고 뭐고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눈앞의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장 연극의 종말. 3개월간의 긴 연극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미영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조카도 함께 자리했죠. 그리고 복순 씨에게도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순 씨는 왜 자기를 부르냐며 당황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거실. 저는 소파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미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졌지. 사실 난 아프지 않았어. 네?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10억. 그 돈은 언제쯤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석 달 전. 내가 친정어머니랑 통화하던 내용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들었지. 그리고 알았어. 내가 3년 동안 나를 돌본 이유를 말이야. 미영이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난 연극을 했다. 시한부인 척 유산을 포기한 척.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극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였지. 10억이 사라지자마자 돌변한 그 모습 말이야.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연기를 봤는데 이제 와서 하는 눈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새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유언이다. 복순 씨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제 재산 10억 중 5억은 복순 씨에게, 나머지 5억은 복순 씨가 봉사하는 양로원에 기부한다. 복순 씨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안 돼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받아 복순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진심의 값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를 봐줬잖니.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복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눈물이었죠.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요?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한테 가족이었던 적이 있니? 10억이 사라지자마자 돌변한 게 가족이니? 병원도 안 데려다 주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게 가족이 하는 짓이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알면서 방관했잖니. 그것도 죄야.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도 모른 척했잖아. 그날 이후 미영이와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조카만 남아서 저를 이해한다고 말했죠. 고모 결정을 존중한다고요. 이제 저는 복순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 꽃을 심고 함께 식사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10억을 잃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요.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사라졌을 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제 마지막 연극을 통해 그 진실을 찾았습니다.